강남의 번화한 거리, 붉게 물든 노을 속에서 김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반짝이는 돌길 위를 천천히 걸었다.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길가에서 빛바랜 옷과 닳아버린 슬리퍼, 실이 풀린 밀짚 모자는 그녀의 여위고 작은 몸집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이 화려한 공간에서 그녀가 얼마나 동떨어진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세월의 무게와 지난날의 고단함으로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흐릿한 눈으로 닫힌 채 솟아오른 저택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안쪽에서 비추는 따스한 불빛이 이 세상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한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선 혜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정적 속에서 울리는 노크 소리는 작고 간절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안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남은 음식이라도 조금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문이 열리면서 멋진 정장을 입은 장민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운 눈빛으로 혜자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본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남은 음식, 여기가 무슨 구호소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자 할머니는 더 고개를 숙이며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더는 갈 곳이 없습니다. 장민수 씨는 손을 휘저으며 돌아섰다. 이 할머니를 쫓아내세요. 우리 집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조용히 뒤돌아 떠나는 혜자 할머니의 다리는 그녀를 지켜보는 무심하고 냉담한 사람들의 시선 아래 휘청거렸다. 가슴은 쓰라렸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단 한마디의 원망도 내뱉지 않았다. 김혜자 할머니는 자신이 사는 관악구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이 낡고 얼룩진 벽과 균열 가득한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야른 옷을 스며들어 할머니의 몸을 떨게 했다. 마침내 할머니는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하숙집 앞에 멈춰 섰다. 낡아 빠진 나무 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할머니가 손을 대자 약간 흔들렸다. 안에는 오래된 침대 하나, 작은 화로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소소한 물건들만 놓인 허름한 방이 있었다. 천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한쪽 벽에 걸려있는 빛바랜 가족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김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한때 행복했었지. 하지만 모든 게 지나가 버렸구나. 기억들이 홍수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으며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늑한 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렸다. 힘든 삶 속에서도 혜자 할머니는 자비를 잃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오늘 오후에 받은 무료 급식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먹지 않고 조심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낡은 신문지로 싸고 나머지 한 부분은 자신을 위해 남겼다. 할머니는 일어나 방을 나서며 신문지로 싼 음식을 들고 나갔다. 작은 골목은 한적한 거리의 모퉁이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70대가 넘은 노숙자 한병철 씨가 나무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싸온 음식을 그의 앞에 놓았다. 병철 씨, 드세요. 오늘 밤은 춥네요. 먹고 따뜻하게 하세요. 병철 씨는 고개를 들어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의 빛을 띄웠다. 혜자 씨,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당신도 드셔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 몫은 남겨뒀어요. 걱정 마시고 드세요. 그녀의 도움에 익숙해진 병철 씨였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천사 같아요. 당신처럼 가난해도 나누는 사람은 없어요. 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희미한 불빛은 그녀의 삶에 부서진 기억들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빛,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행은 가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하숙집 앞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장씨 댁의 가사도우미 서지영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어제 민수 씨에게 쫓겨나는 혜자 할머니의 모습이 지영의 마음에 남아 그녀는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혜자 할머니, 저는 장씨 댁에서 일하는 서지영이에요. 안부를 여쭤보러 왔어요. 혜자 할머니는 지영을 보고 잠시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이 먼 길을 찾아왔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지영은 당황한 듯 목도리를 꼭 쥐며 말했다. 어제 제가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 혼자 이런 데서 사세요?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잃어버린 가족, 고통스러운 날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 거리를 떠도는 나날들. 그녀의 이야기는 지영의 눈물을 자아냈다. 할머니는 너무 많은 걸 겪으셨어요.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 제가 돕고 싶어요. 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삶에 익숙해졌어요. 아마도 이게 제 운명일 거예요. 저는 그저 이 힘든 세상에서 작은 자비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작은 방 안에서 서지영은 창가에 앉아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김혜자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나는 단지 조금의 자비를 간직하기를 바랄 뿐이야.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예,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은 혜자 씨가 여전히 그렇게 너그럽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장민수 회장의 저택으로 다시 돌아갔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민수 회장이 큰 안락의자에 앉아 금융신문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회장님, 어제 그 할머니와의 대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알아봤는데. 민수 회장은 머리를 들어 지영을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또 그 할머니 이야기야. 서비서, 나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지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계속 말했다. 회장님, 그분은 평범한 거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때 교사로 일하며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회장은 신문을 힘껏 접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서비서, 동정심이 이성을 흐리게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동정을 끌어내기 위해 연기만 잘하는 법이야. 잊지 마, 나는 당신을 남의 일에 관심 갖게 하려고 고용한 게 아니야.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요. 지영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혜자 할머니의 모습이 여전히 잊히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영은 민수 회장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 도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혜자 씨의 자비로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어느 아침, 정원을 정리하던 중 지영은 멀리서 혜자 씨를 보았다. 그녀는 저택 근처 골목에 서서 집을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영이 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혜자 씨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혜자 할머니, 지영이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혜자 씨는 걸음을 멈추고 살며시 돌아섰다. 서지영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할머니,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영은 걱정스레 물었다. 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지영은 그녀의 눈에 비친 피로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위로의 말처럼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혜자 씨는 그저 미소를 짓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자리에 선 채 지영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 혜자 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폐렴이 그녀를 괴롭혀 날씨가 추워질수록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하지만 치료비 100만 원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그녀는 값싼 약초로만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지영이 혜자 씨의 하숙집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 미지근한 죽 한 그릇을 데우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의 한기를 막아주기엔 너무나도 냉랭한 방이었다. 혜자 할머니, 좀 쉬셔야 해요.
할머니 정말 많이 지쳐 보여요. 혜자 씨는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 나는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영은 그녀의 상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 이렇게 계속 지내실 순 없어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돈이 부족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자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너무 많이 도왔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견뎌내고도 자존심과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지영이 장씨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혜자 씨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과연 누가 그녀를 도와줄까? 이 불우한 세상에서 누가 고개를 숙여 그녀 같은 사람을 보호할 용기가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급 승용차 안에 있던 한 남자가 우연히 혜자 씨를 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마치 오랜 세월 잊혀진 가족을 발견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추운 겨울 아침, 김혜자 할머니는 허름한 숙소 근처의 구호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좁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얇은 코트는 살을 에는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 위해 멈춰 섰을 때 검은색 반짝이는 자동차 한 대가 그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세련된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권위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걸어가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김혜자 할머니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광경이 환영일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신가요? 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며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이제는 많이 성숙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준호나. 정말 너구나? 강준호 씨, 그녀의 옛 제자였던 그는 즉시 무릎을 꿇으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컥하며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제가 다시는 선생님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제 인생을 빚졌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초라한 노인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은 장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여윈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고아였고 유지할 곳도 없었죠. 선생님이 저를 데려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선하게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혜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 속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준호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였던 그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었고 이제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후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몇 년 동안이나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선생님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실 줄 알았어요. 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가느다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재산을 모두 잃고 남편도 병으로 잃고 교통사고로 아들까지 잃은 뒤 나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했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인생을 원망한 적이 없어. 나는 선한 마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준호는 목이 메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선생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히 큰 행복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사랑과 존경 속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할머니를 데리고 쇼핑몰로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보라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 나를 위해 돈을 낭비하지 마, 준호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준호의 단호한 설득에 혜자 할머니는 몇 가지 꼭 필요한 물건만 골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한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 씨는 김혜자 여사를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고급 별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준호 씨는 어제부터 마음에 걸린 일을 먼저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혜자 여사와 장민수 가족 간의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장씨 별장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리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혜자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자 커다란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장민수 씨가 문 밖으로 나오더니 뜻밖의 손님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 갑자기 여기까지 오셨다니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혜자 여사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눈빛에는 불쾌함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저 여자, 얘 또 여기 온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준호 씨, 이런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준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씨, 저는 오늘 논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방금 무시하신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는 비웃듯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저 거지일 뿐이지 그 이상은 없을 겁니다. 준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민수의 자만심을 날카롭게 베는 듯했습니다. 이분은 제 옛 은사님입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죠.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분을 당신이 감히 무시하다니요. 민수는 굳어버린 채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은사님이라고요. 저런 분이 정말로 헷갈리신 건 아니죠. 민수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준호는 그를 가로막으며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한때 존경받는 교사였고 학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순간 주변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혜자 여사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여인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혜자 여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약간의 후회가 섞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혜자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온화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고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앞으로는 누군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팽팽한 대화가 끝난 후 준호는 혜자 여사를 장씨 별장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차가 대문을 지나갈 때
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여전히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묵을 깨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이 선생님께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무도 선생님을 깔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혜자 여사는 준호를 돌아보며 감사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준호 씨,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히 성장해 착하게 살아가고 여전히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강준호 씨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들은 김혜자 씨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평온을 선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가에 앉아 초록빛으로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며 준호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뜻한 공간과 가족의 관심은 그녀로 하여금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함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회사에서 회의 중일 때 혜자 씨는 혼자 집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아내인 은주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저희는 항상 선생님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깊은 생각이 담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 가족이 이렇게 환대해줘서. 이곳은 참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런데 가끔씩 내가 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 은주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이건 은혜를 갚으려는 저희의 마음이지 결코 선생님께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중에 준호 씨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노숙자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교육 자문과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 제 삶을 바꿔주신 것처럼요. 준호 씨의 제안은 혜자 씨를 잠시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이 기회는 그녀가 다시 헌신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자신이 유용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나이와 약해진 건강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옅은 달빛이 정원을 덮고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던 가난한 아이들과 노숙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사회에 다시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바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는 항상 선생님 곁에 있을 겁니다. 혜자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열린 결말. 이야기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혜자 씨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강준호 씨 가족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격동의 인생을 뒤로하고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준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를 위해 다시 헌신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과 정신적인 도전을 동반할 것입니다. 관객이라면 그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모든 상실과 고통을 겪은 뒤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선택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와의 연결. 김혜자 씨의 이야기는 자애로움과 굳건함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상황에 무관심해지는 가운데 이 이야기는 각자의 사연을 지닌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혜자 씨는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역경으로 인해 빈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도 혜자 씨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고층 건물과 고급 차량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지만 그들은 선의와 끈기, 고귀한 인격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혜자 씨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모만 보고 성급히 판단할까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메시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열려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작고 사소한 친절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잊히지 않을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